잘못을 덮으씌우는 야비한 사람. 지연이 유영만. 잘못을 인정할 때 오히려 인간다움이 빛날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삶을 변화시켜보자는 작은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서 언제나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회의를 진행하는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관찰해 보니 자신이 모임의 주체자이자 최고 권력자라고 착각하는 듯 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다수의 의견이 모아지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떨떠름한 표정을 짓습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남 탓을 하기 바쁩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별다른 반론이 없었으면서 일이 잘못되면 단톡방에서 가장 나이 어린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막말까지 일삼습니다. 자신이 하자고 제안한 일뿐만 아니라 다 같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야 할 일을 정해도 언제나 모임의 빈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자신을 잘못한 게 없다고 항변합니다. 단톡방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를 보면 늘 문제거리를 만드는 주인공은 그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꼰대의 모습을 띠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분명히 시작한 일인데도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야비하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기 바쁩니다. 이렇게 근거 없는 자만심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늘 있습니다. 모든 잘못은 다른 사람에게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확고부동합니다. 자신으로 인해 합의가 안 되고 겉돌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도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잘못은 언제나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판단착오나 섣부른 행동으로 일이 잘못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할 때 오히려 인간다움이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분명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야단이냐고 반문합니다. 적반하장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는데 발뺌을 하고 도망가려는 자세만 취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할 일을 남에게 떠넘기는 저속한 사람. 누군가 할 것이라고 믿고 아무도 시작하지 않을 때 공동체의 위기는 시작됩니다. 함께 하기로 약속한 일을 누군가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팀이나 공동체에서 추진하기로 약속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함께 일하는 팀원은 물론 일정 차질로 인해 후속적인 파급 효과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는 일로 인해 한두 번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떠맡기는 일이 거의 습관처럼 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할 일을 하지 않고 떠넘기는 경우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과 더불어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USSB 생물학과 교수인 게럿 하딘이 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언급한 개념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지하자원, 공공놀이터,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 공기, 바다에 있는 고기와 같이 공동체가 함께 사용해야 할 자원을 사적 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면 남용하여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고기가 풍부한 어장은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무나 마구잡이로 고기를 잡기 시작하면 어장의 고기는 멸종됩니다. 지하자원도 누구나 채굴하게 두면 얼마 안 가 고갈되고 맙니다. 이렇게 나 한 사람쯤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할 일을 미룬다면 거기에서 공동체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가령 렌트카를 깨끗하게 쓰지 않고 반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차가 아니고 잠시 빌리는 차라서 함부로 타는 곳입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점차 많아질 때 공동체는 파멸의 길로 접어듭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할 것이라고 믿고 아무도 시작하지 않을 때 공동체의 위기는 시작됩니다. 규율을 무시하는 몰집각한 사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개인을 양산한 우리 사회의 구조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젠가 저녁 약속이 있어서 차를 몰고 집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파란불이 켜져서 좌회전을 하려는데 옆에서 직진 차가 슬금슬금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를 잠시 멈추고 오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도 막무가내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신호등이 안 보이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로 내려서 멱살을 잡고 싶을 만큼 혈압이 올랐지만 약속 시간이 임박해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인 줄 알 텐데 왜 그런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 퍼부은 욕설이 자신을 향해 부메랑처럼 돌아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분명했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그런 욕설을 아무 데서나 발설하는 걸 보면 그의 평소 모습도 매 한 가지일 거라 여겨졌습니다. 한 사람의 몰지각한 언행은 그 사람만의 문제라기보다 그런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분이 몹시 상한 것은 둘째치고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개인을 양산한 우리 사회의 구조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에 우울해졌습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몹시 상합니다. 본인이 퍼부은 욕설이 얼마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지 그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나에게 욕설을 퍼붓고 다같이 지켜야 하는 법규를 지키지 않은 그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양산한 사이에서 동시대를 같이 살아간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변칙으로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원칙이 흔들리면 사람 사이에 불신이 생깁니다.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리더를 따르는 팀원들의 정신적 기반에는 공통적으로 원칙을 굳건하게 지키려는 리더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리더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하면 팀원들은 더 이상 리더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원칙이 흔들리면 사람 사이에 불신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인정해주고 어떤 사람은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원칙이 흔들리고 반칙 사례가 나타나면서 변칙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치관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반칙과 변칙을 악용합니다. 그래도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사회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변칙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의 주특기는 변명입니다.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변명을 끌어와대는 능력이 천재 수준입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검증된 변명의 레퍼토리가 그만큼 풍부하게 체화된 것입니다. 변칙과 변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주범입니다. 이들에게 원칙은 지키지 말고 어겨야 할 반칙에 불과합니다.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아무런 이유 없이 결석하면 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재수강 조치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시험 성적은 사후에 공개하고 왜 그렇게 성적이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피드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전에 시험 성적 정정이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두어도 꼭 기말에 찾아와서 그동안의 피치 못할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업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업소하고 사정해도 원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원칙을 바꿔서 그 학생만 예외적인 사항으로 부탁을 들어주면 변명하는 학생이 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사인이 왜 없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을 빼고 그 어떤 상황도 예외적인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변칙을 용납하지 않고 변명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새치기를 밥 먹듯이 하는 뻔뻔한 사람. 책임질 만큼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책임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긴 차량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기다리는 차량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일반도로에서 고속도로로 갈아타기 위해 기다리는 차량 때문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 정체가 더 심해진 것도 이유입니다. 뒤쪽의 차들은 앞으로 가기만을 기다리며 답답한 심정을 누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의 눈초리를 무시하는 뻔뻔한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누가 봐도 끼어들 틈이 없는데 무리하게 끼어들 태세입니다. 그들을 보며 과연 운전할 때만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막무가내로 끼어들어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드는 차를 만나면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자칫 교통사고가 날 법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도 깨어던 차는 깜빡이 한번 켜지 않고 지나갑니다. 긴 좌회전 라인을 아랑곳하지 않고 직진 라인을 타고 달려오다 신호등 바로 앞에서 기다리는 차량 행렬의 맨 앞으로 차를 들이미는 얌체 운전사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비상등을 깜빡이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급하기는 매 한 가지라서 느긋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루를 억지로 참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기 위해 서 있는 긴 줄도 자주 만납니다.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면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현상입니다. 이때 몹시 급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좀 가야겠다고 합니다.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정을 들어주었습니다. 덕분에 그 사람은 탑승 시간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불쑥 생겼습니다. 왜 내가 길게 서 있는 줄에만 그런 사람이 나타나 사정을 봐달라고 하는 것일까? 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석연찮은 감정이 드는 것은 왜일까? 우리 주변에는 습관적으로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너무 많을 때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내 삶이 암울해지기 때문입니다. 곤란한 성숙에서 우치다 타츠루는 어떤 일이든 한번 발생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어떤 피해를 입으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해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영원히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돌이킬 수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언행으로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받았거나 심각한 범죄로 신체에 손상을 입었을 때 잘못을 한 사람이 책임진다고 해서 상처받거나 손상을 입기 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치다 차츠루는 책임지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책임을 요구하는 딜레마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책임질 것을 요구받는 입장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치다 타츠루, 곤란한 성수, 김경원 옮김, 바다출판사 2017년.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만들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히 사랑을 만나거나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책임져야 하는 상황들도 종종 있습니다. 책임질 상황이 발생해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에 다하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을 주변에 많이 두는 것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누군가 대신 책임져야 할 불행한 일이 생겨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사태가 벌어지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 피하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를 만나는 나를 먼저 돌이켜보지 않으면 타인에 대한 강요가 시작됩니다. 강요는 나를 바꾸지 않은 채 상대만 바꾸라고 요구하는 폭력입니다. 강요만으로 누군가를 만나려는 나를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상대보다 나에게서 먼저 찾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진정한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관계를 성찰할 때 새로운 만남의 지평이 열립니다. 그러나 내가 자처하는 내 삶의 위기를 방치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위기가 됩니다. 삶의 위기가 오기 전에 각성하고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장인은 질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일을 어제보다 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일은 원래부터 이랬을까?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 이렇게 자기 일에 대한 만족도가 끝이 없는 사람이 바로 장인입니다. 장인의 관심은 남보다 잘하는 데 있지 않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더 나아지는 방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장인은 자기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 매너리즘에 빠진 직장인은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거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 했던 방식을 늘 반복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방식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어제보다 나아지려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물음표를 던지지 않습니다. 장인은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서 이제까지 했던 방식과 다르게 시도해보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근하기 전부터 심장이 떨립니다. 이에 반해 직장인은 출근길이 고통스럽습니다.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가 줄을 이어갑니다.
장인은 되는 방법을 찾고 도전을 하지만 직장인은 회복이 됐으니 안 되는 이유를 찾고 현실에 안주해서 틀에 박힌 방식을 반복합니다. 무엇보다 장인은 언제나 어제와 다르게 했던 내 이야기를 하지만 직장인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또한 장인은 물음표를 품고 언제나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지만 직장은 마침표를 찍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장인인지 직장인인지 되돌아보며 위기를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되는 방법보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머리가 만들어내지만 되는 방법은 몸이 만들어냅니다. 오랫동안 생각만 계속하는 사람은 검토만 걷어받아 결국은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슴으로 느낌이 왔을 때 들이대고 저지른 사람입니다. 가슴으로 다가온 느낌은 지금 당장 하라고 하지만 가슴에서 머리로 올라간 생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가슴으로 다가온 느낌은 찰나에 일어나지만 머리로 하는 생각은 오랫동안 반복해서 검토하는 가운데 또 다른 생각을 잉태합니다. 가슴은 정직하지만 머리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가슴은 계산하지 않지만 머리는 이해타산을 따집니다. 가슴으로 느낀 점을 머리로 계산하면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점차 실천에 옮기기 어려워집니다.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안 되는 이유나 안 해도 되는 핑계를 찾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플 지경에 이르렀어도 생각만을 걷어받아 보면 내가 지금 당장 실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이유가 떠오릅니다. 예를 들면 사하라 사막에 마라톤을 뛰러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사막은 위험하고 경비가 많이 들고 체력이 안 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안 가도 되는 이유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뭔가 다른 사람은 앉아서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오랫동안 생각하기보다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면서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머리가 만들어내지만 되는 방법은 몸이 만들어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머리로 판단해서 결정하기보다 몸을 움직여 체험적으로 결정합니다. 물론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고 일어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따지다가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들이대고 저질러도 문제가 많지만 너무 세밀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내 삶의 위기는 도리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왜 그 일을 해야만 하는지, 그 일을 해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일을 하다가 위험에 빠지지는 않을지 고민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몸을 던져 과감하게 실행해야 할 때는 몸을 던져야 합니다. 삶의 위기는 위기 상황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행동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집에 불이 났으면 우선 불부터 꺼야 합니다. 불을 끄기 전에 불이 왜 났는지, 이 불을 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조치인지 계속 검토하다가 결국 집도 태우고 본인도 위기에 빠집니다. 한국인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검토 능력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검토를 걷어받아 내리는 결론은 더 열심히 검토해보자 또는 적극 검토해보자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하거나 생각만 하다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거듭하다 결국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방법은 실행하기 전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가운데 부각되는 대책입니다. 실천이 곧 방법입니다.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시기적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지만 시기를 놓치면 다시 할 기회조차 잃어버립니다. 도전을 하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인간의 한계는 몸으로 도전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리처드 로티는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성이라는 책에서 마지막 어휘
마지막 어휘는 자신의 행동과 신념 그리고 삶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단어입니다. 개인 혹은 집단이 딜레마에 빠지거나 결연한 결단을 내릴 때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내리는 데 최후까지 의지하는 신념을 말합니다. 마지막 어휘는 보통 의식 아래에 있다가 삶이 흔들릴 때 표면 위로 솟아오릅니다.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는 결연한 어휘입니다. 예를 들어 간디에게 마지막 어휘는 비폭력이고 부처에게는 자비, 공자에게는 인입니다. 스티븐 잡스에게는 혁신이고 리처드 브랜스에게는 상상입니다. 플라톤에게는 이데아, 사르트르에게는 실존, 스피노자에게는 코나투서, 노력, 니체에게는 아모르파티, 라캉에게는 욕망, 비투게 슈타인에게는 언어가 마지막 어휘입니다. 저마다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한 가지 언어,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을 만큼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같은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어휘가 지금 여기서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소중하고 순간 삶, 자기를 넘어 타자와 공동체로 연결되는 삶을 꿈꾸게 만듭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호기심의 발로이자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삶의 원동력이며 능력을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내 삶의 어휘는 바로 도전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려는 호기심이 꿈틀거리고 가보지 않은 세계를 모험하면서 쌓은 체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보험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몸으로 도전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삶에 안주하기보다 한계에 도전하는 삶으로 나의 마지막 어휘를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야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남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데 투자하기보다 자신의 이야기에 몰입해야 합니다. 내 삶의 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지표는 내 이야기보다 남의 이야기가 내 삶에 점차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하루를 되돌켜 볼 때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시간보다 남의 생각에 기대어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내 삶을 한 번쯤 되돌켜 볼 때입니다. 내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삶,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사람은 누구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자기만의 체험적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도전을 해야 나옵니다.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겪은 파란만장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축적되면 역사가 되고 역사가 축적되면 길이 생깁니다. 스토리가 풍부한 사람은 그만큼 역동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온 과거의 추억도 풍부합니다. 과거가 풍부하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힘도 강력해집니다. 매 순간 느끼는 삶의 밀도에 관심을 갖고 그 순간에 자신이 느끼는 감각적인 행복감을 중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경험을 축적하는 사람은 삶의 속도보다 밀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속도가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자극제라면 밀도는 매 순간을 의미심장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는 완충제입니다. 남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남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보다 자신의 일에 열정적으로 몰입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체험적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물음표를 품기보다 마침표를 찢는 사람. 틀에 박힌 일상이 반복될 때 삶의 위기는 가속화됩니다. 메리 올리버의 휘파람 부는 사람에 보면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은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은 같은 영역입니다. 내가 누군가 또는 어떤 일을 사랑할 때는 질문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잠은 잘 잤는지, 아침은 먹고 출근했는지, 비가 오는데 우산은 갖고 출근했는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온갖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없어졌습니다. 애정이 식었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없어집니다. 내 삶의 위기는 호기심의 물음표보다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합니다. 낯선 타인이나 환경과 만나는 시간보다 익숙하고 당연한 세계에 몸을 담그고 안주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것을 탐구하려고 하기보다 마침표를 짓고 더 이상 파헤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침표로 꽉 찬 일상이 반복될 때 삶의 위기는 가속화됩니다.
위기를 만나는 사람은 마침표를 찍는 사람입니다. 삶에서 물음표를 제거하면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침표로 된 철문으로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질문이 없어지면 이전과 다른 세계로 나가는 문도 닫히기 시작합니다. 이전과 다른 세계로 진출하고 싶다면 색다른 마주침이 필요합니다. 이전과 다른 질문을 던져 이제껏 가보지 않은 새로운 문을 통과해야 이전과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반성보다 문책을 즐기는 사람, 반성 없는 안이란 생각이 결국 위기를 불러옵니다. 삶이 꼬이기 시작하면 문제의 원인을 안에서 찾기보다 밖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매사가 안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기획한 일이 기대보다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에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이 망했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이 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 다른 변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안에서 찾으며 반성하기보다 다른 사람 때문에 발생했다고 이기고 문책하거나 질책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제의 나보다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남들보다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남과 비교하다 보니 나다움으로 빛난 아름다움이 사라집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나만의 색깔은 점차 사라지고 남과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안전성을 최우선시하던 볼보가 아우디처럼 디자인을 신경 쓰다가 볼보도 아니고 아우디도 아닌 정체성을 상실한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아직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나의 경쟁 상대보다 잘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경쟁 상대가 나를 앞지른 것도 그들이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반성 없는 안이한 생각이 결국 위기를 불러온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반성하지 않고 함경이나 남탓만을 한다면 결국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보다 욕망을 자극하는 물건을 사는 사람. 내 몸에 남는 것은 가슴으로 느낀 경이로운 체험입니다. 물건은 살수록 더 사고 싶지만 사는 순간만 만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물건을 사고 싶습니다. 이에 반해 경험을 사면 시간이 흘러도 오랫동안 감동이 유지됩니다. 결국 인생의 말년에 남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을 사들였는가에 있지 않고 내 몸에 강렬한 추억으로 아루새겨진 다양한 경험을 어떻게 사서 즐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품 팔아서 사들여야 하는 것은 백화점에 전시된 명품이나 상품이 아니라 아직도 가보지 못한 낯선 곳으로의 여행입니다. 여행은 지금 떠날 수 있을 때 떠나야 떠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을 거듭하며 할수록 떠나지 못하는 이유로 자신을 합리화시킬 뿐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고 건강한 몸도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하면 연골이라고 말합니다. 연골이 멀쩡하지 않으면 일상도 멀쩡하지 않습니다. 연골이 없으면 그때부터 삶은 골골해지기 시작합니다. 연골이 아직 멀쩡할 때 여행을 떠나거나 해보고 싶은 일을 하고 더 많이 체험하고 느껴보길 바랍니다. 결국 내 몸에 남는 것은 가슴으로 느낀 경이로운 체험뿐입니다. 긁지 않으면 긁힙니다. 이것은 내 삶의 철학 중 하나입니다. 카드의 용도는 긁는 데 있습니다. 다만 무슨 목적으로 긁느냐에 따라 내 삶에 남겨지는 흔적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카드는 물건을 사기 위해 긁기보다 나에게 감동을 선사해줄 체험을 사기 위해 긁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면 순간적으로 만족하지만 경험을 사면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감동을 준 순간순간의 경험들이 나의 심장을 떨리게 하고 삶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보다 잘하기보다 남보다 잘하려고 하는 사람. 남보다 아무리 잘해도 전보다 못하면 진정한 성취감을 맛볼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쟁은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적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밖의 적보다 안의 적을 물리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쟁입니다. 경쟁을 통한 성취도 남보다라는 바깥 기준이 아니라 전보다라는 안의 기준에 비추어 본 평가가 소중합니다.
남보다 아무리 잘해도 전보다 못하면 진정한 성취감을 맛볼 수 없습니다. 전보다 잘하려는 분투, 노력이 전보다 나은 나로 발전시키는 동력입니다. 삶의 위기는 전보다 잘하기보다 남보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찾아옵니다. 남보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경쟁이고 상쟁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고 일었어야만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보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경쟁은 꼭 상생입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경쟁의 파트너이자 모두가 승리하는 게임을 하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잘하려는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보지만 전보다 잘하려는 사람은 오로지 자신의 내면이라는 거울에 비춰 반성하고 성찰합니다. 남보다 잘하려는 사람은 남보다 나은 위치에 서면 자만하지만 전보다 잘하려는 사람은 전보다 나은 위치에 서면 자성합니다. 전보다 나아지려는 노력을 결여하지 않은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보다 나아지려는 사람이 남보다 나아지면 그것은 곧 경쟁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경쟁을 멈추는 것은 더 이상 실력을 연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쟁은 밖에서 있는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를 넘어서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경쟁에 몰입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소한 일상보다 거창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 오늘 재미있게 지낸 사람이 내일도 재미있는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심부르스카의 두부는 없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두부는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내일을 위해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도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을 보러 가십시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와 데이비드 캐슬러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정법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 여윳돈이 생기면 해외여행을 떠날 거야. 하지만 실제로 여윳돈이 생기도 다른 물건을 사느라 바빠서 여행은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정부모로 된 미래를 꿈꿉니다. 그렇게 꿈만 꾸다가 인생은 마지막을 향해 달립니다. 삶의 위기는 오늘 내가 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가운데 다가옵니다. 물론 장기적인 비전이나 꿈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과 꿈도 지금 여기서 출발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재미와 행복을 느끼지 않고 내일을 위해 대강 처리해버리려는 생각이 내 삶을 위기에 빠뜨리는 주법입니다. 위대한 상상력도 현실에 건강하지 않고서는 인대될 수 없습니다.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몸으로 느끼지는 아픔을 사랑할 때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위대한 상상력이 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하고 있는 일의 소중함을 잊고 먼 미래만을 꿈꿉니다. 오늘 재미있게 지낸 사람이 내일도 재미있는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합니다. 고생 끝에 달콤한 미래가 온다는 고진감래는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할 가치가 아닙니다. 고생 끝에는 신경통이나 관절염과 같은 질병만 생길 뿐입니다. 사소한 일상에서 위대한 비상을 꿈꾸는 사람만이 근거 없는 망상과 몽상에서 벗어나 미래를 바꾸는 상상력의 텃밭을 가꿉니다.